네, 안녕하세요. 헨리 제임스 소설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양탄자문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뭘까요? 정글의 짐승이라는 정글의 짐승 이야기입니다. 정글의 짐승. 정글 속에 뭐가 짐승이 있나? 뭐 그런 내용은 아니고 여기서도 약간 메타포가 심합니다. 근데 이 메타포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대단히 심오하고 미묘한 지점이 있어서 짐승 얘기 아니에요. 예, 뭐 정글 속 간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뭐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노동이라든지 어떤 일상의 삶의 순간들을 이렇게 영위를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유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조금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좀 그럴 여유가 없게 되죠. 삶이 너무 바쁠 때는 내가 뭘 일을 하고 이럴 때. 근데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볼 때도 어떻게 보면 SF 작품이나 액션 영화나 이런 뭐 극단적인 장르적인 작품에서는 저거는 가상이야, 저거는 환상이야라는 거를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저런 삶이 있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죠. 근데 어떤 작품들을 보면은 그냥 삶 자체를 지루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지루해요. 지루하게 묘사를 하는데 이상하게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것 같은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좀 예술 영화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오지아스 지로의 영화라든지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의 영화들, 뭐 허우샤오시엔 감독의 영화들이 좀 대부분 그럴 것 같기도 하고 홍상수 감독의 영화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을 묘사를 하는데 이상하게 굉장히 그 작품의 저변에 굉장히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이 된 것 같은 그러한 작품들이 있는데 이 작품도 사실은 그런 종류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정글의 짐승이라는 작품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삶을 우연에 내맡긴다라고 했다손 치더라도 우리 그 우연 너머에 우연 근저에 필연적인 어떤 것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성의 체계 자체는 우리가 가진 지성의 체계 자체는 뭐 칸트적인 의미에서 지성의 체계 자체는 어쩔 수 없이 필연성, 우연적인 것에 저변에 깔려 있는 근저에 깔려 있는 필연성 자체를 원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평면상의 삶의 일상을 묘사한다라고 치더라도 빼어난 예술 작품들은 그런 거를 이미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지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 팽팽한 긴장감을 형성을 시키는 거예요. 홍상수 감독이나 로베르 브레송, 오지 야스지로, 뭐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허우샤오시엔 뭐 이런 감독들의 작품을 다시 한번 봐보시면은 팽팽한 어떤 저변의 긴장감이 형성이 돼 있어요. 특히 오지아스 지로가 그렇거든요. 정말 일상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삶을 영위하고 삶의 순간들을 그려나가는 오지의 영화에서 그 이면에 존재하는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이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헨리 제임스도 이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히 나른해요. 주인공은 대단히 나른해요. 한번 제가 그냥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46쪽이에요. 이 사람은 마치 자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초연하고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삶의 세속적인 불안으로부터 자기 자신은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꽤 괜찮은 뭐 직업, 뭐 그렇게 고위직은 아닌데 뭐 그냥 꽤 괜찮은 직업들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자신의 자유 시간도 확보가 되고 경제적인 여유도 확보가 되고 그리고 내가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나와 약간 소위 말해서 이 당시에는 뭐 썸이 없지만은 여사친인데 약간 가깝기도 하고 썸을 타는데 애인 같기도 한 어떤 여자도 있어요. 이제 이 여자도 주인공이에요. 그 히로인인데. 이 둘의 관계에 대한 묘한 지점이거든요. 근데 나는 원인 모를 불안에 대단히 시달리고 있어요. 주인공인 나는. 삶이 초연하잖아. 삶의 형식이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자유도 확보가 돼 있고 경제적인 측면도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내가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죠. 힘든 일인데 꽤 그냥 뭐 버틸만 한 거는 아니고 좀 편안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편안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굉장히 불안을 느낀다는 거야. 그리고 그 불안의 실체에 대해서 이 여자랑 이야기를 하고 이 여자랑 대화를 나누고 만나는 그 순간에만 나는 평안함을 느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여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름들, 물론 나머지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그는 이제 주인공이죠. 그를 기이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녀 한 사람은 그가 왜 그렇게 기이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삶을 부드럽고 평안하게 느낌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정글의 짐승이라는 막연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지 이 여자만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때문에 그녀는 그를 감추어주는 베일의 주름을 올바로 잡아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녀는 빈틈없는 솜씨로 그가 스스로 믿는 바를 그가 놀라운 감각으로 고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그거를 정확하게 간파를 못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불안만 해. 자, 왜 그런지 한번 헨리 제임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546쪽에 좀 읽어보면은 이 사람의 초연함과 그것은 형식들로부터 구축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형식은 뭐죠? 제가 저번부터 계속 형식, 헨리 제임스 얘기 나올 때마다 그 비평가가 얘기가 됐건, 요번 이런 그 정글의 짐승이 이야기가 됐건, 헨리 제임스의 소설에서는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형식은 우리가 죽거나 우리가 사라져도 남는 종류예요. 왜냐하면 보편적인 지식 체계거든요. 헨리 제임스 선생도 돌아가시고, 오에겐 자브로도 돌아가시고, 톨스토이도 돌아가시고, 오즈 야스치로도 돌아가시고, 돌아간 예술가들은 대단히 많아요.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형식이에요. 예술의 형식이에요. 그건 예술의 영속성을 이 사람들은 추구를 했다는 얘기예요. 나쁜 것이 아니라 숭고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형식이 사람을 어떤 식으로 착각을 만들게 되냐면은 마치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이며 유한한 존재일 수 있다라는 것을 잠시 망각하게 만들어요. 이게 형식이 가진 최대 단점이에요. 나는 불완전한 존재이며 그 불완전함을 연역해서 완전히 하나의 결정체로 만들어서 그 불안의 궁극 원인을 추론해보면은 나는 죽는다라는 사실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형식들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 있다. 내가 죽음에 맞닥뜨리는 존재다라는 유한자의 필멸한다라는 것을 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리고 그 삶의 형식들이 이 사람을 초연하게 보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죽음에 대한 불안은 정글 속의 짐승이라는 형태로 형상화가 되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동의 기이함은 이 여자만이 간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삶의 형식들이란 정부의 미관말직에 근무하는 것, 얼마 안 되는 유산을 잘 관리한 것,
훌륭한 서재를 갖춘 것, 블라블라블라. 사교계에서도 뭐 좋은 평가를 받는 것. 반면에 그의 모든, 그 초연함은 그의 모든 행동들을 위장행위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최소한의 행위 자체도, 이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최소한의 행위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녀는 정면에서 그의 두 눈을 쳐다보면서 그 눈구멍을 내다보는 두 눈, 마치 그의 어깨로 쳐다보는 것 같은 그 눈빛과 그녀 자신의 시각을 뒤섞었다. 아는 거야. 이 여자는 마치 이 남자를 어떻게 보면 성녀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 남자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몰라. 삶을 몰라. 삶의 형식만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형식에 남한테 맞추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내가 내 바운더리가 편하게끔만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을 그냥 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 초연함이 등장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없나요? 그가 물었다. 그는 그날 내내 그녀가 뭔가를 감추고 있다고 느꼈고 그 느낌은 그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가 그런 인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으므로 그날은 기억할 만한 날이 되었다. 그 모든 것은 진실일지 몰랐다. 553쪽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표정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예상치 않게도 내가 나의 주위에 은밀하게 쳐놓은 어떤 신비한 방어선을 넘어왔어요. 그렇지만 결국에 그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지 몰랐다. 그리고 진정한 클라이맥스는 아무튼 존 맞죠. 주인공이에요. 자신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당신은 결코 알아내지 못할 거예요. 이 남자의 어떤 매력이나 이 남자의 가지고 있던 어떤 지점이 이 여자의 마음을 흔들었겠죠. 그런데 이 남자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형식의 테두리에 자신이 초연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에만 빠져 있기에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 여자는 그랬다는 거예요.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여자가 아마 죽을 거예요. 죽을 건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무덤에서 이 여자의 무덤에서 어떻게 보면은 무덤 위로 고꾸라지는 장면을 연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깨닫기는 깨닫한 거예요. 출구는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었다. 자기 자신을 놓고 592쪽에 이 소설을 한번 읽어보세요. 출구는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도 살고 싶은 의욕이 생겨났을 것이다.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했으므로 그녀도 살아났을 것이고 그 삶의 열정이 어느 정도일지 누가 감히 짐작할 수 있겠는가. 반면에 그는 오싹한 자기중심주의와 그녀를 이용한다는 유용성을 제외하고는 그녀 생각을 결코 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얼마나 빤히 그를 쳐다보았던지. 유용성이라는 표현도 나오죠. 어떻게 보면. 형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삶 자체로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의 한계를 제임스가 지금 정확하게 짚고 있는 것이고 이 여자가 죽고 나서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는 이 여자의 무덤 위로 고꾸라지는 어떻게 보면 조금 코믹한 그런 결말로 끝이 나게 되죠. 제가 헨리 제임스의 두 편의 소설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떠셨는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댓글에 적어주셔도 괜찮고 왕왕 이렇게 제가 헨리 제임스 소설을 저도 복기도 하고 또 저의 이런 독서 경험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또 같이 또 공유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또 많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재미가 있으셨는지. 제가 꼭 추천드리는 방법은 도서관이나 아니면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셔서 꼭 이 헨리 제임스의 글을 한번 사서 한번 직접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대단히 가치가 높은 글입니다. 그래서 소설의 본질, 소설의 형식, 그리고 예술의 방법론을 그려내고 있는 그런 작가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이제 직접 독서 체험을 하시기를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네, 그럼
그러면은 헨리 제임스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